뉴욕 등 신규 실업자 수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예상을 웃도는 기업들의 실적에 다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는 0.9% 올라 9,154로 마감돼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기업 실적 호주의 랠리를 지속했습니다. 영국이 1.8%, 독일이 1.7% 오른 가운데 프랑스는 2% 넘게 상승해 이틀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실업률 등 경제 지표가 호전되자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9월 인도분 WTI는 5.6% 오른 배럴당 66달러 92센트에 맞춰 전날 5.8% 급락분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쌍용차 노사가 대화를 재개 밤샘 교섭을 벌였지만 최대 쟁점인 정리해고자 구제안과 노조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형사 고발 취하 등의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혜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선 다시금 서머 랠리가 재기되는 듯 싶었습니다. 주요 지수가 일제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다우는 9,200선을 넘겼었고 장중에 나스닥은 2,000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우는 종가 기준 0.9% 정도 올라 9,154로 종료가 됐는데요. 무엇보다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좋았고 고용 지표도 호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리딩 투자증권에서 이인규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뉴욕 증시 다시금 랠리가 돌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게 됐는데 좀 아쉽게도 전강 후약으로 끝이 났어요. 예, 미증시는 신규 실업자 수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예상을 웃도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장중에는 다우지수가 9,200선을, 나스닥이 2,000선을 넘어서는 연중 최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92% 상승한 9,154.46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0.84% 상승한 1,984.3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개장 전부터 발표된 50개 기업들의 실적이 대체로 예상을 웃도는 수준을 보인 데다가 실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이어가면서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며 주가가 그동안의 조정 국면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금일 다우 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금일 다우지수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한 매수세가 장 초반부터 장을 지배하였습니다. 장 시작 이후 9,100포인트를 가볍게 넘긴 후에 그 장 마감 때까지 9,100포인트를 내주지 않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분봉 차트입니다. 예. 장전에 발표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강하게 시작한 미국 다우지수는 장 시작 1시간 만에 올해 최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중후반까지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장 막판 반등세가 좀 줄어들면서 하루 중간 지점인 9,154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네, 차트 보니까 역시나 장 초반부터 상당한 장대 양봉이 연출되는 등 커다란 이제 상승세로 이제 출발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날 실적을 내놓았던 기업들의 주가가 모두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어닝 모멘텀이 생긴 거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실적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예, 우선 그 다우케미컬은 2분기 주당 47센트의 순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7억 6,200만 달러, 주당 81센트 순이익 대비해 적자 전환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마스터카드가 당초 예상보다 개선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마스터카드는 2분기 주당 2.67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앞서 블룸버그 통신 전문가들이 전망한 주당 2.42달러의 순이익을 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다음 모토로라는 일부 항목을 제외한 2분기 순손실이 1센트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전문가들이 모토로라가 2분기 주당 4센트의 손실을 나타낼 것을 전망했는데요. 지난해부터 단행한 강도 높은 구조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전 예상보다 개선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엑소모빌은 2분기 순이익이 39억 5천만 달러, 주당 81센트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시기 주당 2.22달러에 대비 큰 폭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엑손의 실적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만큼 하향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앞서 블룸버그 통신 전문가들은 엑손이 2분기 주당 99센트의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 같은 기업들의 실적도 실적이었지만 무엇보다 꽁꽁 얼어붙어 전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고용시장에서 지표가 좋게 나온 것이 가장 큰 호재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 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그 미국의 지난주 신규 수당 청구 건수는 58만 4천 건을 기록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고용 동향을 보다 잘 반영하는 연속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619만 7천 건으로
지난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요. 4주 연속 60만 건을 하회하는 모습으로 고용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의 어떤 그 결과인데요. 지난주에 비해서 사실 그 결과 자체는 좋지 못했지만 연속, 그러니까 평균 기준으로 60만 명을 계속해서 하회하는 모습에 좀 더 무게를 두고 투자자들이 호재로 받아들인 듯한 고용지표 모습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 드디어 미국 뉴욕 주식시장에서요. 미국의 2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가 될 텐데 사람들이 벌써부터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오늘 밤에 발표된 GDP는 그 작년 4분기와 올 1분기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2007년 12월부터 본격적인 리세션에 접어들면서 금융위기가 한파가 최고조에 달했던 작년 4분기의 경우 미국 GDP는 마이너스 6.3%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올 들어서도 1분기까지는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미국의 1분기 GDP는 5.5%까지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2분기 GDP는 마이너스 1%대까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조사 예상치는 마이너스 1.5%고요. 현재 마켓워치에서는 마이너스 1.2%를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이미 2분기 GDP 개선을 예상해온 데다가요.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내일은 지표가 나오면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다면서 경고를 했고요.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재고와 기업 투자, 주택 등 GDP의 핵심 구성 요소를 극심한 위축세에 벗어나면서 중립 내지 약간의 확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네, 미국의 2분기 GDP 개선 기대감은 이미 간밤에 오른 뉴욕 증시 안에 선반영돼 있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정강 후약 모습을 보여준 것 역시 그것을 잘 반영한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 또 주요 일정들이 있으면 다음 주 일정이죠. 좀 챙겨주십시오. 예, 다음 주 발표될 경제 지표로는요. 8월 3일 날, 7월 달 ISM 제조업 지수하고요. 구매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중요하게 보실 것은 주택 경기 회복 국면을 가늠하는 8월 5일에 발표되는 MBA 주택 융자 신청 지수인데요. 예. 전망치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이전치는 마이너스 6.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날 발표될 6월 제조업 수준은 지난해 이전 수치는 1.2%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된 그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다음 주 8월 6일 날 다음 주 그 수치가 발표되지만 예상치는 59만 5천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8월 7일 날 가장 중요한 실업률이 발표되는데요. 네. 이전치는 9.5%를 기록하고 8월 7일 날 발표된 실업률은 9.6%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 항상 목요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죠.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드디어 고용 관련해서 7월 실업률이 나온다는 거 좀 잘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관련해서 이슈들은 한번 정리를 해본 것 같고요. 유럽 증시 쪽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째 올랐어요. 예, 현재 유럽 증시는 기업 실적 호전과 지표 개선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요. 2% 압박의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주로 그 금융주와 통신주가 전체적으로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장을 이끌었는데요. 영국 증시가 1.8%, 그다음에 프랑스 증시가 2.1%, 독일 증시가 1.7% 각각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제유가 움직임도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는데 간밤 말고 전날 밤이었죠. 5.8%나 급락해서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거의 다 만회가 된 것 같아요. 예, 국제유가는 역시 양호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여주면서요. 경제 침체가 바닥을 쳤다는 낙관어를 다시 고개를 들면서 5% 이상 급 반등하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에서 거래된 WTI 9월 인도부는 전일 대비 배럴당 3.57달러나 크게 상승한 66.96달러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실업 사태 개선 등으로 인한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안전자산이죠. 달러화와 엔화 모두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리딩 투자증권 이인규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 31일 금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현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일 그러니까 8월 1일자로 저희 서울경제신문이 창간 49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올해 서울경제신문이 선택한 화두는 인구인데요. 최근에 한국이 급속한 고령화가 시작이 되면서 2050년이 되면은 OECD 국가 중 가장 늙은 최고령국이 될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10년 뒤, 그러니까 2019년이죠.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마주치는 한 5명의 사람 중 1명이 65세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지금 매년 65세 인구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 지금 사는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인데요. 매년 이 강릉 규모의 도시가 65세로만 채워져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출산율인데요. 노인 인구가 이렇게 빨리 늘어난다면 이 인구를 뒷받쳐줄 만한 새로운 생명들이 많이 태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낮습니다. 그 인구가 너무 늦게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세계 꼴찌 수준이다 이럴 정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지금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출산율을 계산해 보니까 지난해에 1.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네. 이 경우는 지금 지난해 통계가 아니라 2005년부터 2010년까지를 같이 합계해서 출산한 출산율을 비교한 건데요. 지금 세계 같은 경우 2.56 명으로 이제 2명 이상을 낳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도국이 많이 낳아서 그렇기 때문인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1.64,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1.50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많은 사람을 낳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1.13으로 상당히 평균치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출산율만 낮은 게 아니라요. 주로 이제 노동을 한다고 할 수 있는 노동인구 30, 40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극단적으로는 예측을 해보면 20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50만밖에 안 되는 초미니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력이 쇠약해진다. 소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노동 인구가 급감을 하고 이에 따라서 나라의 빚은 증가하고 또 주택값이나 자산 가치는 폭락하면서 말 그대로 쪼그라든다.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된다면 늘어나는 그 노인, 그러니까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출산율을 시급히 높이는 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경제신문과 한국리서치가 공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일단 첫 아이를 놓고 난 뒤에 그 다음으로 추가로 1명 더 혹은 2명 더 낳을 의지가 반토막이 된다라고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출산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 예측이 가능한데요.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얼마나 이것이 현저하게 떨어지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미혼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결혼 후에 자녀를 몇 명이나 낳을 것인가. 네. 이렇게 물었더니 2명이 가장 많았습니다. 64.2%고요. 3명이라는 대답도 17.0으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경우 더 낳을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낳을 생각이 전혀 없다가 57%였고요. 별로 없다 이런 게 19%, 합치면 76%로 3명 중 2명 이상이 더 낳을 생각이 없다 이런 의사를 보였습니다. 지금 또 세 번째 그래프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요. 아까 말씀하신 의지가 반토막 나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한 명도 없는 그런 부부의 경우는 한 명을 낳겠다 이런 게 81.5, 한 명이 있으면 둘째를 낳겠다 이게 47.2, 2명이 있으면 셋째를 낳겠다는 게 8.8. 이거는 거의 반의 반토막보다 더 못하죠. 이런 상황으로 지금 아이를 낳고 나면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더 아이를 낳을 의지가 없다. 이런 대답들을 했습니다. 물론 이유는요. 양육 비용이 너무 부담이 크다. 이렇게 다들 입을 모았고요. 네, 관련해서 정부도 뭐 다양한 저출산 대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종합 대책을 또 약속을 하기도 했었죠. 자, 그렇다면 국민들은 과연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저출산 대책을 원하고 있는지요? 예, 일단 지금까지 정책을 평가를 해보니까 10명 중 9명이 형편없다고 말할 만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뭐 다양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비현실적이다 등등이 나왔는데요. 지금 그러면 어떤 대책이 가장 적당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일단 가장 많이 지적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돈이 있어도 맡길 보육 시설이나 서비스가 형편없이 부족하다. 예. 이것들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시설들의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육비나 양육 수당 같은 경제적 지원, 즉 돈을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지적이 많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시스템 지원
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같은 제도를 좀 잘 시행되게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더 굵직굵직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글로벌 경기 침체 끝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다시금 랠리를 시작을 하는 모습이었고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경기 회복에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수장 중에 수장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경기 개선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놓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경제가 하반기에 계속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지금 불확실성 아직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하반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드러낸 이유는 많은 것 같습니다. 윤중현 장관 말을 한번 인용해서 들어보면요. 하반기 중에는 일단 전년 동기 대비로 플러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전기 대비로는 이미 플러스 성장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해서도 플러스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그리고 원래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연간 마이너스 1.5%는 무난히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요. 처음에 이제 금융시장에만 온기가 퍼지는 것 아니냐 이랬는데 이제 실물 경제에도 점차 온기가 퍼지고 있다는 게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특히 가장 걱정을 했었던 기업들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좀 더 탄력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나 뭐 최근 발표된 베이지북 같은 데도 보면은 경제 상황이 상당히 나아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나아진다는 것은 맞는데 이제 어떤 속도로 개선이 될지 그리고 이제 더블딥 우려는 없을지 이런 부분으로 이슈가 약간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미국 쪽에서도 조금 고질병으로 꼽혔던 주택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가 함께 개선이 되는 모습이라 더블딥 우려를 좀 더 많이 씻어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산업 뉴스도 조금 들어보도록 하죠.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지금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대우건설인 말입니다. 분리 매각되는 것 아닌가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이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또 했다고요. 예,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최근에 많이 홍역을 앓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점차 대우건설의 향방에 대해서 좀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윤성 산업은행장이 어제 이런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요. 대우건설이 매물 덩어리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비싼 회사를 누가 사겠느냐. 그렇다면 쪼개야 되지 않겠느냐. 건설 부문, 토목 부문, 뭐 플랜트 부문 이렇게 다 나눠서 각자 다른 주인들을 찾게 하자 이런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우려에 대해서 민윤성 산업은행장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분리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주변에서 이렇게 쪼개서 팔다 보면은 대우건설의 우수 인력들이 다 외부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민 행장은 이제 대우건설이 앞으로 계획대로 매각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 계획대로라고 하면요, 앞으로 이제 한 일주일가량 이제 실사가 진행이 됩니다. 실사 진행이라는 건 이제 대우건설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런 단계가 일단 지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할 만한 회사들의 투자 제안서를 미리 이제 발송을 해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실사 내용을 이제 투자할 회사들이 한번 검토를 할 시간을 주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각 공고를 내게 되면 관심이 있는 회사들이 하나씩 이제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단계를 계획대로 밟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나 정리하고 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이 시점에서 대우건설은 조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인수합병 후유증으로 인해서 말이죠. 시공 능력 평가 결과까지 지금 안 좋게 나와서 글쎄요, 이것이 이제 대우건설 자체만의 펀더멘털 문제로 이렇게 순위가 밀린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약간의 억울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대우건설이 올해는 3위를 차지를 했다라고요. 예, 두 칸이나 밀려서요.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3위라고 하지만 3위도 상당히 간신히 3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4위하고의 격차를 보시면 이번에 4위 GS건설이 했는데 간발의 차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표를 한번 보시면요. 올해 네. 시공능력 종합평가 결과 현대건설이 1위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6년 만에 1위에 귀환했다 이렇게들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시공능력 평가라고 하면은 큰 공사를 입찰할 때 자격 조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건설회사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큰 공사에 10위권만 들어와라 그러면 10위 이하의 시공능력을 가진 회사들은 아예 참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올해 현대건설이 시공능력 평가액 9조 2,088억 원으로 1등을 차지했고요. 현대건설이 물론 1위를 오랜만에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무려 42년간 1위를 고수했을 만큼 상당히 강자의 역할을 유지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삼성물산의 한 2년, 대우건설의 3년 정도 자리를 뺏겼다 이번에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2위인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공사 실적은 높았는데 경영 상태나 기술 능력은 이번에 현대건설에 밀렸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요즘 힘든데 3위로 밀려난 게 상당히 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금융업계 얘기도 좀 해보죠. 이번에 2분기 깜짝 실적을 시중은행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단순히 지표로만 봤을 때는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따져봤을 때도 역시나 그런 생각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이걸 좀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내용들을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게 맞는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실적을 발표했고 그 전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실적을 내놓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랑 외환은행도 또 내놓을 예정인데요. 상당히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체율은 줄고 대손 충당금 전입액은 좀 감소를 하고 있고 순이자 마진 하락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 전체적으로 경영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하반기에는 수익성과 건전성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 실적까지 되돌아간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약간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최고 실적을 내는 것은 앞으로 상당 기간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성적을 보면은 우려는 일단 벗어났는데 낙관을 하기는 좀 금물이다. 앞으로 하반기의 구조조정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절대적인 수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아서 2분기 실적을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고 있는 우리 시중은행들의 모습인데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 하반기에 은행들이 부실 채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털어낼 것 같습니다. 그 규모가 한 20조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역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금 주문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 내용은 월 1회 보고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상당히 금융당국 뒤에서 대통령이 버텨주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도 압박감을 좀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6월 말 현재 부실채권 비율 은행권 전체 평균 내보면 한 1.5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연말까지 1%로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한 5개월 동안 그러면 기존의 부실채권 6조 한 5천억 그리고 신규 부실채권까지 합치면 한 20조 정도를 은행권이 부지런히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이제 점검을 해 나가게 되고요.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아주 작은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지방 상권을 놓고요. 중소 상인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들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태인데요. 이 와중에 아주 흥미로운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다름 아닌 국회에 기업 슈퍼마켓이 들어설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겠다던 국회의원들 자기 방 그러니까 안방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는 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상당히 재미있는 뉴스인데요. 예. 이번에 국회의사당에 이 대형 그 기업형 슈퍼마켓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슈퍼마켓이 들어올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문제의 장소 말씀하신 여의도 국회의사당입니다. 국회 내에 지금 후생시설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리모델링을 마치게 되면은 대형 마트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존에는 33개의 그 영세한 매장들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 대형 마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15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소위 방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대형마트 지금 유력한 후보로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공산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물품을 판매할 것이기 때문에 영세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뭐 영세 상인을 보호하겠다 그러더니 정작 자기들은 뭐 편리한 대형마트를 쓰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말하는 것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존에 있었던 그 후생시설 너무 열악했었다. 구색도 다양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입찰을 통해서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요. 기존의 영세 상인들도 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에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이현선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 다시금 랠리가 시작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지수가 일제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는데요. 다우는 장중에 9,200선을 넘겼고 나스닥도 2,000포인트를 상회하는 것을 연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우는 종가 기준 0.9% 정도 올라 9,154로 장이 끝이 났는데요.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도 좋았습니다. 다우케미컬 그리고 모토로라, 마스터카드 등의 기업도 좋으면서 실적도 또 다른 모멘텀이 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호재는 역시나 지표 쪽에 있었는데요. 고용 지표가 호재로 해석이 되면서 뉴욕 증시를 위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 시장 소식은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